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의 바람으로 생긴 쌍둥이 아기가 어느 날 집 앞에 버려져 있다면요. 오늘은 한 여자가 20년의 고통을 딛고 진짜 가족을 찾아가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나중에 술 한잔 해요, 오빠. 그 여자가 남편에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제 앞에서요. 퇴원하는 날 아침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간병인 아주머니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27쯤 되어 보이는 긴 생머리에 핑크색 가디건을 걸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앉아 퇴원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그 여자는 베개를 정돈하며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왔어? 일찍 왔네. 저는 대답 대신 그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는 어디 갔는지, 왜 낯선 사람이 남편 병실에 있는지 물어야 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설명했습니다. 아, 소개할게. 옆 병실에 입원한 민지 씨. 퇴원한다니까 인사하러 왔네. 그 여자가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저 김민지예요. 오빠랑 옆 병실이라 친하게 지냈어요. 오빠라는 호칭이 귀에 걸렸습니다. 옆 병실 환자라면서 왜 오빠 동생 사이처럼 구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이었습니다. 명실에 어르신들밖에 없어서 따분했는데 민지 씨 덕분에 재밌었어. 그랬구나 싶으면서도 석연찮은 기분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친해지는 건 흔한 일이라지만 퇴원하는 날까지 남아서 인사를 나누는 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인지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는요? 아침 일찍 가셨어. 다른 환자 케어 들어가신대.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찜찜했습니다. 보름 동안 남편을 돌봐주신 분인데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못하고 헤어졌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그보다 더 신경 쓰이는 건 지금 이 병실에 남아있는 이 젊은 여자였습니다. 민지라는 여자는 제가 있는데도 남편 옆에 바짝 붙어서서 퇴원 안내문을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종이를 짚으며 뭔가 설명하는 모습이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침대 맞은편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저 갈게요, 오빠. 조심히 가시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민지 씨도. 허리 무리하지 말고. 그 여자가 병실 문을 나서려는 순간 남편이 덧붙였습니다. 아, 나중에 술 한잔 하자. 퇴원 기념으로.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남편이 그 여자에게 술 약속을 잡은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들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오빠. 언제 시간 되시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는 제게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언니도 조심히 가세요. 또 봬요. 또 뵌다는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고 민지는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자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랑 술 약속을 왜 잡아? 남편은 휠체어를 끌어당기며 별일 아니라는 듯 답했습니다. 그냥 인사치레지. 민지 씨가 혼자 산대. 친구도 별로 없나 본데 우리랑 친하게 지내면 좋지 뭐. 그렇다고 술까지 마셔야 해? 그냥 가볍게. 너도 같이 가면 되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태어냈고 제가 예민하게 구는 것처럼 보이기 싫었습니다. 퇴원 준비를 마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다리를 절뚝이며 차에 올라탔고
저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남편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지 씨 말이야 성격이 좋아. 병원에 있으며 다들 마음이 좀 그렇잖아. 외롭기도 하고. 근데 민지 씨가 가끔 들러서 이야기 들어주고 그랬어.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병원에서 외로웠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간병인도 있었고 제가 틈틈이 들렀는데 무슨 외로움이 있었을까요? 그보다 그 젊은 여자에게 의지가 됐다는 표현이 불편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을 부축해 방까지 데려갔습니다. 침대에 눕히고 베개를 받쳐주고 물을 떠다 줬습니다. 남편은 편안한 표정으로 누워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며 뭔가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 씨가 문자 보냈네. 집에 잘 도착했냐고. 저는 빨래를 개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답장을 보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다시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집에서 쉬어야 했고 공장 일은 제가 도맡아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남편에게 아침과 점심을 준비해두고 나섰습니다. 공장은 작았습니다. 금속 부품을 가공하는 일을 했는데 주문이 들어오면 남편과 제가 둘이서 모든 걸 처리했습니다. 이제 남편이 없으니 저 혼자서 기계를 돌리고 납품을 챙겨야 했습니다. 손이 부족했지만 일용직을 쓸 여력은 없었습니다. 열흘쯤 지났을까 공장 문이 열렸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기계 앞에서 작업 중이었고 안전모를 쓴 채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왜 여기 있는지, 어떻게 여길 찾아온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민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기계를 멈추고 안전모를 벗었습니다. 민지는 공장 안으로 들어오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와, 여기가 오빠네 공장이구나. 생각보다 크네요. 무슨 일이세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습니다. 민지는 개의치 않고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오빠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서요. 그래서 그냥 들렀어요. 이거 드시라고요. 그녀가 내민 건 과일 바구니였습니다. 사과와 배가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받아들지 않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길 아셨어요? 오빠가 알려줬어요. 한번 놀러 오라고. 남편이 공장 주소까지 알려줬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일 바구니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한테 전할게요. 아, 제가 직접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오빠 계세요? 집에 있어요. 아직? 그럼 제가 집으로 갈까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집 주소까지 알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문병을 가려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민지 씨 왔었다고 제가 전할게요. 민지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공장 안을 한 바퀴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혼자 일하시기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 시간 많거든요. 요즘 쉬는 중이라서 간단한 일이라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여자가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알게 된 사이라면서 왜 이렇게까지 우리 일에 관여하려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민지는 미소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다정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 친하게 지내요. 저 친구가 별로 없어요. 오빠도 좋은 분이시고 언니도 좋아 보여서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단순히 친절한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의도가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어디까지인지, 왜 우리 부부에게 이렇게 접근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불쾌한 예감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민지 씨가 공장에 왔었어. 남편은 소파에 앉아 다리를 뻗고 있었습니다.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나한테 전화라도 하지. 과일 갖고 왔더라. 당신 보러. 아, 그랬구나. 연락이 없길래 궁금했는데. 공장 주소는 왜 알려줬어?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은데. 뭐 문제 있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상해. 뭐가? 갑자기 친하게 지내자고 하고 공장 일도 도와주겠다고 하고 우리한테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 남편은 웃었습니다. 민지 씨 성격이 좋아서. 아, 그리고 혼자니 외롭지 않겠어? 외롭다고 남의 가정에 이렇게 들어오나? 가정에 들어온다니. 그냥 친구 사귀고 싶은 거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괜히 신경 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정말 제가 예민한 건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여러 번 울렸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휴대폰을 확인하고 무언가 답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릇을 닦으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관계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좀 더 지켜봐야겠다고. 이틀 후 민지가 다시 공장에 왔습니다. 이번엔 손에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언니, 점심 드셨어요? 저는 기계 정비를 마치고 허리를 폈습니다. 민지는 벌써 익숙한 사람처럼 공장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직이요. 그럼 같이 먹어요. 제가 샌드위치 사왔어요. 민지는 가방에서 샌드위치 2개를 꺼냈습니다. 저는 사양했지만 민지가 워낙 고집스럽게 권해서 결국 받아들었습니다. 함께 앉아 샌드위치를 먹으며 민지가 말했습니다. 언니, 오빠랑 언제 결혼하셨어요? 7년 됐어요. 오래 사셨네요. 애는요? 없어요. 아, 그렇구나. 둘이서 사시는 거네요. 민지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디서 만났는지, 어떻게 공장을 시작했는지, 평소에 뭘 하고 사는지. 저는 짧게 대답했지만 민지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하게 굴었습니다. 언니, 저희 자주 만나요. 셋이서 같이 밥도 먹고요. 셋이서요? 네, 저 혼자 있으면 심심하거든요. 언니랑 오빠랑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샌드위치를 삼키며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순수한 건지 아니면 무언가를 노리는 건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기묘한 관계는 이제 막 시작됐고 저는 그 끝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 내 딸이야.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손에 든 편지를 놓쳤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먹먹했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마당 한쪽에 놓인 분홍색 이불 속에서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울음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이 모든 일은 1시간 전 제가 출근 준비를 하다가 마당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고양이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나가자 그건 분명한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마당 구석, 대문 옆에 이불이 뭉쳐져 있었고 그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봤습니다.
갓 태어난 것처럼 작고 붉은 얼굴의 아기가 주먹을 쥐고 울고 있었습니다. 옆에 우유병과 기저귀 몇 장이 놓여 있었고 봉투 하나가 테이프로 이불에 붙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오빠가 알아서 하세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이름도 다른 어떤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여자 1년 전 사라졌다던 김민지. 저는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불째로 들어올려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방에서 막 일어나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아기를 안고 들어서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소파에 내려놓고 편지를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마당에 있었어. 이거랑 같이. 남편은 편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에서 그 편지를 낚아챘습니다. 미안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뭐가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가 임신했었어.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임신? 누가? 민지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해되게 말해. 저는 소리쳤습니다. 아기가 놀라서 더 크게 울었습니다.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어쩌다가 임신을 시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소파 위에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울음을 그친 아기가 작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남편의 아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이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뭐? 미안해. 그럼 그동안 계속 만난 거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1년 반 동안 속았다는 게 기가 찼습니다. 민지가 공장에 오고 셋이 밥을 먹고 술을 마셨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있던 게 다였고 그 둘은 이미 깊은 관계였던 겁니다. 어디서? 민지 원룸에서. 미쳤구나. 미안해 여보. 닥쳐.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지금 나한테 용서를 구하는 거야? 이 상황에서?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말할 수가 없었어. 무서웠어. 남편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공장 같은 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민지는 왜 아이를 여기 두고 간 거야? 모르겠어. 연락이 안 돼. 연락이 안 된다고? 며칠 전부터 전화를 안 받아. 저는 다시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아무 죄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남편과 그 여자의 아이였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 생긴 아이였습니다. 어떡할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일단 키워야 하지 않을까? 키워? 누가? 우리가. 나보고 남의 애를 키우라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걸어가 신발을 신었습니다. 어디가? 공장. 지금 안 가면 어떡해? 일해야지.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공장까지 가는 내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멍했습니다.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가 기계 앞에 섰지만 뭘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7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시간이 무슨 의미였는지 의문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더 울렸지만 계속 무시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저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기계를 켰습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생각을 멈춰야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잤습니다. 남편은 계속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 남편이 공장으로 찾아왔습니다. 다리는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았습니다. 절뚝거리지 않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집에 가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자.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당신이 사과하라면 100번이라도 할게. 제발 집에 가자.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 여자 연락 안 돼? 응.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아. 찾아야 하는 거 아니야? 찾으려고 했는데 원룸에도 없고 전화번호도 바뀌었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지는 처음부터 계획한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버리고 사라질 생각으로 모든 걸 준비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기는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누워있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이름은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서서 답했습니다. 아직? 그럼 출생신고는? 못했어. 저는 아기의 작은 손을 봤습니다. 손가락이 얼마나 작은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남의 아이를, 남편이 바람 피워서 낳은 아이를 제가 키울 수 있을까요? 왜 그랬어? 나도 몰라. 정말 모르겠어. 그냥 민지가 다가왔고 그땐 나도 모르게 감정이.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방을 나와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고 창밖을 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 뒤 이른 아침 또다시 마당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분홍색 이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불을 걷자 또 다른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봉투가 또 붙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하나는 키워보려 했는데 못하겠어요. 민지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 명도 벅찬데 2명이라니. 민지는 며칠 간격으로 아이들을 한 명씩 버리고 간 겁니다. 계획적이고 치밀했습니다. 남편이 뒤늦게 나왔습니다. 2번째 아기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쌍둥이였어.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첫 번째 아이와 똑같이 생긴 얼굴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두 개의 작은 생명이 더 있었고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받아들이거나 떠나거나. -2. 다음 날도 저는 출근했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어린 생명들을 돌볼 수도 외면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퇴근 무렵 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잠시 들르라는. 어머님 댁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 들어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집에 있던 쌍둥이가 어머님 댁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어머님께 말씀드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가 키우마.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쌍둥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생후 한 달쯤 되어 보이는 작은 아기들. 시어머니는 아기 하나를 안으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마,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 키웠어. 다 내 잘못이야. 용서해다오. 내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은 내가 키울게. 그러니, 어머니, 걱정 말고, 대신, 석구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이혼만은, 부부는 같이 살아야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어머니께서 갓난아기 쌍둥이를 키우겠다는 게 걱정됐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직접 키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게 그 순간에 든 제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너희만 잘 살면 돼. 이 아이들 때문에 이혼하지 마라. 시어머니의 부탁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왔어? 응. 어머니가 뭘 하셔? 아이들 키우시겠대.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다시 살게 됐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밥상은 함께 했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같은 방을 쓸 수도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 시어머니 댁에 갔습니다. 아기들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문안을 가는 거였습니다. 아기들은 방에서 자고 있었고 저는 거실에서 차만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아기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랐습니다. 걸음마를 시작했고 말을 배웠습니다. 아이들이 어머니를 할미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 문안을 갖고 아이들은 저를 낯선 사람처럼 쳐다봤습니다. 아이들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잡고 유치원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시간은 빨리 흘러갔습니다. 몇 번의 입학과 졸업을 거치며 아이들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아이들은 저와 남편을 큰아빠와 큰엄마로 알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아이들이 자라는 속도만큼 빠르게 기력을 잃어가셨습니다. 공장이 바쁘게 돌아가던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이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뇌진탕이었습니다. 은행에 가셨다 쓰러지신 걸 창원경찰관이 신고해서 위급한 상황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많이 늙고 앙상한 몸의 어머님이 침대 위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남편 사랑 없이 홀로 외아들을 키우며 살아오신 어머님.
남편의 그늘이 너무도 그리웠을 어머님. 그 시절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건 세상에 풍파를 바람막이 없이 오로지 맨몸으로 버텨야만 하는 잔인한 현실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아들을 번듯이 키워 짝을 맺어줬습니다. 이제 당신의 소명은 다했다고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날벼락처럼 그럼에도 키워낸 아들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며느리에게 상처인 배다른 자식을, 그것도 하나가 아닌 둘을 데려왔습니다. 아마 제가 어머님이라면 하늘이 원망스럽고 땅이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이렇게 끝이 없는 고생을 하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제가 침대 옆으로 다가가자 어머님이 눈을 떴습니다. 애미 왔구나.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괜히 너 신경 쓰게 하고. 무슨 말씀을.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리곤 말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안하다. 아니에요. 제가 죄송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도 어머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쌍둥이를 이대로 어머님께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어머님께 보답하는 길인지, 저를 위하는 길인지, 쌍둥이를 위하는 길인지, 남편을 용서하는 길인지. 어느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복잡한 마음을 들여다보느라 날이 밝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쌍둥이를 데려오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 병원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도착하니 쌍둥이가 어머님 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들, 부모 사랑도 모르고 할머니 손에 키워진 아이들. 아빠를 큰아빠라 부르고 나를 큰엄마라 부르며 자란 아이들. 그제야 처음으로 가슴이 찢길 듯 아팠습니다. 저는 어른이 아니었나 봅니다. 내 상처만 보고 저 핏덩이들의 상처는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아니, 내가 먼저였던 겁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고 쌍둥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큰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큰엄마. 큰아이가 저를 부르는 순간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큰엄마야.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울지 마세요. 큰엄마. 말소리에 작은 아이도 깼습니다. 큰엄마. 저는 두 아이를 힘껏 안았습니다. 당황하던 두 아이도 금세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때 제가 흘린 눈물은 아마도 저라는 한 사람에 대한 연민이 아닌 두 아이와 어머님, 그리고 남편, 모두의 인생에 대한 연민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상황이 급격히 나빠져 일주일 뒤 돌아가셨습니다. 죄송하단 말도 고맙단 말도 전하지 못한 채. 그러나 어머님은 아셨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내 식구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금은 어색하고 조금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온기가 느껴지는 불편이었습니다. 남편과 둘이 살 때 느끼지 못한 불편함.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남편은 공장일에 열심이었고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저도 아이들 챙기느라 공장은 하루 건너 한 번 때론 일주일에 두어 번 나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50 중반을 넘어서던 즈음 갱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도 낳지 않은 몸이라 갱년기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간 건강에도 별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갱년기는 출산과 상관이 없는 건지 온몸이 이유 없이 아프고 자다가도 몇 번씩 깨는 바람에
낮에는 집안일을 못할 정도로 피곤해 늘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들 아침밥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게 되니 미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방에 누워 내가 왜 이러나 마음이 울적해 있는데 쌍둥이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큰엄마 들어가도 돼요? 여전히 아이들은 저를 큰엄마라 부릅니다. 응.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큰아이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비행기표와 호텔 예약증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일본 여행료. 저희가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으로 준비했어요. 왜? 큰엄마 갱년기라 우울해하시니까 걱정도 되고 같이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비행기 표를 내려다봤습니다. 3명분이었습니다. 아빠는? 아빠는 공장 봐야 하니까 여자끼리만 다녀와요. 작은아이가 덧붙였습니다. 갱년기는 몸도 힘들지만 마음이 더 힘든 거래요. 여행이 도움이 된대요. 저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20살이 된 쌍둥이가 제 앞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저희는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오사카, 교토, 도쿄를 돌아다녔습니다. 아이들은 제 손을 잡고 길을 안내했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녔습니다. 큰엄마, 이거 드셔보세요. 여기 예쁘죠? 사진 찍어요. 아이들은 계속 웃었습니다. 저도 어느새 따라 웃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호텔방에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마워. 이런 여행 준비해줘서. 큰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큰엄마가 저희 키워주셔서. 나는 잘 못해줬는데. 작은아이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갈 곳 없었는데 받아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희한테 잘 못해줬어. 아니에요. 엄마처럼 못해줘서 미안해. 큰아이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큰엄마가 엄마예요. 저희한텐 이제 그냥 엄마라고 불러. 큰엄마 말고. 두 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는 셋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작은아이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잘할게요. 큰아이도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한텐 딸이 필요하다잖아요. 좋은 딸 될게요. 저는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들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제 어깨도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어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20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저희는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온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쌍둥이는 저를 엄마라고 불렀고 저도 아이들을 제 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지나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젠 정말 보통의 가정처럼 우리 네 식구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서로를 챙기고 서로를 걱정하며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금요일 저녁 큰딸이 제가 좋아하는 팥죽을 사왔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이거 냉장고에 넣어두고 데워 드시면 돼요. 용돈도 모자랄 텐데 뭐하러 이런 걸? 저 알바하잖아요. 작은 딸도 주말이면 저를 데리고 예쁜 카페에 갑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카페 투어가 유행이라고요. 아이들의 정성에 저는 점점 건강해졌습니다. 갱년기 증상도 나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앉아 있는데 쌍둥이가 방에서 나오더니 산책을 가자고 합니다. 우리는 공원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잠시 카페에 들러 차를 마셨습니다. 20년 전 그날
마당에서 들린 아기 울음소리, 이불 속에 쌓여있던 작은 생명들. 그날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고통이 있었기에 오늘의 행복이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하세요? 큰딸이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 생각, 저희 생각요? 너희가 있어서 행복하다는 생각.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희도요. 엄마가 있어서 행복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거래처와 계약건이 잘 성사돼서 지금 집으로 오는 길이라고요. 남편이 손에 케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웬 거냐니 계약건도 잘 성사되고 모든 게 잘 돌아가니 기분이 좋아서 왔답니다. 우리는 케이크에 각자 초를 하나씩 꽂고 불을 붙였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부족하고 못난 나와 살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우리 쌍둥이들 아빠를 용서해줘서 고맙다. 당신이랑 애들한테 잘할게. 사랑해, 우리 가족.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초 다 녹아요. 어서 불어요. 작은 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후하고 촛불을 껐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고생했어요. 남편이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뭐? 애들 키우느라, 내 눈치 보느라. 아니야. 내가 뭘.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쌍둥이가 저희를 번갈아 봤습니다. 엄마, 아빠 화해하신 거예요? 큰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 정말요? 와. 아이들이 기뻐했습니다.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에 박혀있던 대못이 완전히 빠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괴롭고 힘든 지난 시간은 그렇게 더디가더니 벌써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4학년 겨울이 왔습니다. 아이들이 졸업식 초대장을 가져왔습니다. 이 아이들에겐 마지막이 될 졸업이자 저희 부부에겐 자식의 첫 졸업식입니다. 졸업식 날 아침 지난밤부터 내린 눈이 아침까지 내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축복이라던 엄마 말이 생각났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가족이 된 우리 네 식구의 앞날에 내리는 축복. 졸업식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아이들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손을 흔들며 저희를 부르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울면 안 되는데 수많은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미안함, 고마움, 서러움, 안도감. 저와 남편도 아이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주영아, 서영아, 엄마, 아빠 여기 있어. 졸업식에 다녀온 그날 밤 저는 평온했습니다. 50년을 넘게 살면서 처음 느끼는 진짜 평온이었습니다. 더 이상 원망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접어든 저에게 하늘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보석 같은 두 딸을, 그리고 다시 찾은 남편과의 평화를. 창밖으로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거실에서 쌍둥이와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가족이 있는 곳으로. 인생의 방향은 우리가 꿈꾸고 계획한 대로만 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다르다고 해서 불행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행복과 불행, 그건 어쩌면 내 자신이 아닌 상대의 인생을 가엽게 여길 때, 상대의 슬픔과 고통이 이해될 때, 나의 존재가 상대에게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찾아오는 게 아닐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